자, 이번 시간 655페이지예요.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에 있는 계약을 말해요. 민법에 14가지 계약 이름이 있어요. 뭐 증여계약, 매매계약, 교환계약, 소비대차계약, 사용대차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식으로 보죠. 이걸 우리는 전형계약이라고 그래요. 전형계약을 다른 말로는 유명계약이라고도 해요. 이름 있는 계약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민법상에 있는 계약이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 비전형계약은 그럼 말 그대로요. 우리 민법에 이름이 없는 계약이에요. 예를 들면 여행계약. 여행사하고 계약하면 여행계약이죠. 근데 여행계약에는 우리 민법에 계약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역시 비전형계약이죠. 또 자동차 뭐 렌탈. 이것도 역시 렌탈 계약도 그렇죠. 요즘은 렌탈 계약이 참 많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이라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있겠죠. 비전형 계약. 오늘날은 계약 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도 있죠. 우리 민법상에 매매 계약과 도급 계약 이런 여러 가지 성격이 합쳐져 있는 것. 혼합 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유명 계약 여러 가지 형태의 성격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있는 계약. 혼합 계약. 보통 유명 계약들, 무명 계약. 이름이 없는 민법상에 있는 계약이 아니란 거죠. 민법상에 있는 이름이 있는 계약을 유명 계약이라 했으니까 반대말이다. 그죠? 그러니까 민법에 없는 계약을 말하겠죠. 그것을 혼합 계약, 이게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656페이지예요. 유상계약과 무상계약이 있는데요.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계약이 실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상호 대가적 급부가 있는 경우에요. 급부 이행. 이게 존재하는 계약이에요. 유상계약. 그럼 무상계약은 반대로 이러한 반대급부 관계가 없는 거죠. 뭐 한쪽만 주는 게 있고 한쪽은 주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 이런 거죠. 무상계약. 근데 이게 유상계약이라고 하게 되면 이 유상계약에는 우리 민법에요. 매매계약이 그 대표적인 유상계약이다 보니까 매매계약 규정을 그대로 여기에 적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유상계약이냐 무상계약이냐 구별할 이유가 있죠. 그걸 실익이라 그래요. 구별 실익. 왜 구별하는데 이렇게 물으면 이런 특징,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구별해야 돼. 이걸 실익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쌍무계약, 편무계약이 있죠. 쌍무계약이란 것은 계약의 성립시에요. 성립시에. 계약이 성립할 때 보니까 대가적인 채무가 성립되어 만들어진 계약이에요. 여기들은 이것은 유상계약은 실행 과정을 전체를 보는 거고 이거는 성립 시에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양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 딱 체결했더니만은 너한테도 서로 반대 주고받는 계약 의무가 발생했는데 그 내용이 보니까 대등한 가치들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유상계약의 성격, 즉 쌍무계약의 성격을 갖게 되면 전부 다 유상계약이죠. 왜요? 성립시에 서로 간에 반대급부해야 할 채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이 채무는 이행해야 되겠죠. 급부 이행을 대가적으로 해야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에요. 모든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유상계약에는요. 편무계약도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유상계약 안에는 쌍무계약도 있지만 편무계약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유상계약이면서 편무계약이 어떤 거냐? 이게 현상광고계약이에요. 이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자 유상계약이에요. 현상광고는. 그러니까 이래 되겠죠. 모든 유상계약은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라고 하면 안 되죠. 근데 쌍무계약은 언제나 유상계약이다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이다. 그러나 유상계약이 언제나 쌍무계약이다 이건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이것 때문이겠죠. 예컨대 현상광고계약을 계약이라고 해석하는 한 현상광고계약은 편무계약이거든요. 근데 이 현상광고가 실현되는 전 과정을 살펴보면 주고받는 관계가 존재하죠. 대가적 급부이행이. 자, 그래서 요거 하나는 조심해야겠다. 해석할 때, 그죠? 자,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쌍무계약이냐 편무계약이냐 한쪽만 부담하는 거냐라는 실익은 뭐냐? 여기에 쌍무계약일 때만 동시이행 항변권이라는 이러한 제도와 또 위험부담의 문제라는 것이 발생할 수 있어요. 편무계약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별할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낙성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낙성계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요물계약은 당사자 의사 합치된 내용의 실현을 위해서 교부행위, 즉 급부행위가 있어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요물계약은 급부이행이 있어야 합니다. 급부이행이 있어야 된다는 건 뭐예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물건을 건네주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물계약이라고 해요. 그러면 낙성계약은 의사 합치만 되면 계약이 체결되지만 계약이 성립하지만 요물계약은 뭐예요? 의사의 합치뿐만 아니라 급부이행 행위까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낙성계약과 요물계약은 계약 체결하는 시점 그것이 요물계약이 더 늦죠. 일반적으로 그죠? 급부이행까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성립 시기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식계약과 불요식계약. 불요식계약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불요식계약이란 법에 의해서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 계약이다. 즉 특정된 방식에 따라서 계약을 해야만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요식계약이라 그래요.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는 불요식계약이라 그래요. 이렇게. 그럼 우리 민법은 요 불요식계약이 원칙입니다. 그럼 요식계약은요 아주 예외적이에요. 예컨대 우리가 법인 설립행위가 여기 들어가죠. 법인 설립행위 하면 정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관 작성행위가 여기 들어가죠. 왜요? 우리 법에서 필요적 기재사항을 서면에다 기재한 다음에 설립자나 또는 사단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명하여 날인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때 거기에 반드시 정해야 될 게 방식에 따라서 딱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요식 계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 외에도 혼인의 약속이라든지 혼인 또 인지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유언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엄격한 방식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식 계약이라고 합니다. 다만 여기 유언은 계약이 아니죠. 단독행위예요. 인지도 단독행위예요. 그렇죠? 혼인은 계약이죠.
혼인은 계약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식행위라는 면에서는 같지만 요식계약이다 하면 혼인만 여기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인지나 유언의 경우는 단독행위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물론요, 요식 행위라 그러면 법인 설립 행위에 의해 들어가요. 그런데 요식 계약해버리면 이 법인 설립 행위는 여기 안 들어가죠. 요식 행위는 들어가지만 이 법령에는 법인 설립 행위에서요, 사단 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이거는 합동행위가 되죠. 계약이 아니죠. 그 다음 재단법인을 설립할 때는요, 단독행위가 되죠.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면 순수한 요식계약은 혼인이라든지 또는 엄수표를 발행하는 엄행이요, 수표행위요,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 수표를 발행하면서 상대방한테 내가 수표 발행할게. 그래 좋다 해가지고 할 때.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둘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시적 계약과 계속적 계약이 있어요. 그죠? 자, 일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급부 실현을 한번 하면 그 목적을 달성해버리기 때문에 그 계약 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적 계약이라는 것은 뭐예요? 급부 이행을 반복적으로 해야, 계속적으로 해야 되거나 아니면 급부 이행을 계속 제공해 줘야 하는 경우, 이걸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예컨대 조간신문을 내가 구독하기로 했다라고 하면 매일 아침마다 공급받는 거죠. 이거는 반복적으로 받는 거죠. 또 우유를 배달해서 내가 먹기로 했다. 뭐 요구르트를 배달해서 먹기로 했다. 이런 것은 뭐예요? 매일 반복적으로 받는 거죠. 이거는 반복적, 획기적이라 그래요. 획기적. 계속적 계약의 의미를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여기는 획기적, 반복이다. 반복. 횟수,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횟수, 반복적, 획기적, 또는 계속적. 예컨대 임대차 계약하면 임대인은 계속 물건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계속 제공해 주고 있어야 되죠. 또 상수도 공급 계약을 받았다,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그래 상수도 수도 사업소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을 해 주고 있어야 되죠. 예를 들면 수도꼭지를 틀면 바로 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죠. 전기 공급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한전에서 계속 전기를 보내주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키면 스위치만 올리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죠. 이게 뭐예요? 이거는 계속적 공급이에요. 급부죠. 이게요. 그러니까 획기적으로 급부한다든가 반복적으로 아니면 계속적으로 급부하고 있는 그러한 약정을 한 것을 계속적 계약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 계속적 계약일 때는 대체로 성질이 당사자 간의 신뢰를 기본으로 하죠. 신뢰성이 강화됩니다. 이게요. 그리고 여기는 계속적으로 거래하다 보니까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겠죠. 사정 변경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이런 성격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 계속적 계약을, 유효한 계속적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은 해지 제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해지의 대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뭐 이런 계속적 계약의 특성이 있다. 그죠? 이렇게.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계속적 계약 속에 보면, 기본 채권 채무 관계와 지분적 채권 채무 관계가 발생할 수도 있죠. 이게 기본 관계와 지분 관계가 성립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컨대 신문을 구독한다라고 하면 한 달마다 구독료를 내야 되죠. 그렇죠? 1월 달에 구독료,
그러면 그 지급할 채권 채무관계 생기죠. 또 2월 달에 또 2월 달 내가 읽었으면 구독했으면 2월 달 또 구독료 내야 되죠. 채권 채무관계 생기죠. 이렇게 그걸 우리는 지분 채권 채무관계라고 해요. 기본적으로 뭐예요? 신문회사하고 신문사하고 내가 당신 신문을 내가 아침마다 내가 공급받겠소. 이게 뭐예요? 두 사람 사이에 기본 채권 채무관계죠. 그래서 약속하잖아요. 그럼 매달 내가 몇 번, 4번 넣어주겠다. 아니죠. 20번 넣어주겠다. 공급해주겠습니다. 대신에 20번 넣어드리면 그것은 내가 뭐 한 달에 2만 원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되면 그게 기본 채권 채무관계예요. 그죠? 그리고 기본 관계와 지분 채권 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내용이 바로 계수적 계약에서 특히 만들어진다.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658페이지에 계속적 계약의 특징 해가지고 정리해 놨으니까 동그라미 5가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참고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661페이지에 가면 계약의 성립입니다. 계약의 종류를 배웠으니까 이러한 계약들이 성립하는 모습과 계약의 성립 시기를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우리 시험에는 아주 뭐 구체적으로 내는 것보다 전체적인 틀을 이해하고 있으라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계약의 성립 모습은 우리 민법에 3가지를 인정하고 있어요. 계약 성립하는 유형요. 민법상에는 3가지를 이렇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청약과 승낙이 일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는 의사가 실현됨으로써 의사 실현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예요. 그 다음 3번째는 청약이 교차함으로써 계약에 성립하는 거예요. 즉 청약이요. 서로 주고받았는데 보니까 그 내용이 일치되더라. 그렇다면 계약은 성립했다고 인정하자. 청약과 청약이지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3가지 형태에서 계약이 성립해. 자, 모두 계약 성립한다. 일치에 의한 성립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아예 우리는 성립하는 시기를 정하자. 성립하는 모습은 이해했다. 그죠? 일단 뭐 청약이 무엇인지, 승낙이 무엇인지, 의사 실현이 무엇인지, 교차 청약이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일단 이러한 내용에 의해서 계약은 성립한다. 이런 모습을 가지면 그러면 성립 시기는 언제냐? 각각 성립 시기. 이 말은 채권, 채무라는 것이 발생하는 시점이죠.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예요?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죠.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즉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이 말은 채권, 채무가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이 말과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 이 말이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게요.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다라는 의미를 여러분 이해해 두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질문을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청약과 승낙에서 일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채권이 언제 발생하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또 청약과 승낙이 일치함으로써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데 그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 같은 의미다. 그러면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청약이 먼저 이루어지죠. 그 다음에 승낙이 나중에 이루어져요. 그죠? 후에. 청약을 받은 사람이 그래 좋아 계약하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요. 계약이 성립한다는 것은 결국은 이런 이야기 되겠죠. 이 승낙의 의사표시가 효력이 생기면 이게 바로 이 시점이 되겠죠. 자, 청약과
승낙에 의해서 계약이 성립한다라고 하면 승낙의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이자 채권 채무라는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할 줄 알면 되겠죠? 승낙의 의사표시가 언제 효력이 발생하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계약의 성립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요, 우리 민법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해놨어요. 이것도 여러분 공식적으로 알아두셔야겠어요. 서로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라면 저 얼굴을 마주보면서 계약을 한다는 말이에요. 청약자와 승낙자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계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걸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해요. 자, 이 대화자 사이 계약에서는 그러면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어떤 성격이냐라고 보면 청약에 대해서, 청약자에 대해서 승낙하는 사람이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상대방한테 도달하죠. 청약자한테 도달하죠. 그러면 이 승낙의 의사표시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자, 그러면 여기에 승낙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그러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민법에 111조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되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누구한테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하죠? 그래요. 청약자에게 도달하는 때 계약이 체결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마주보고 얼굴을 마주보고서 계약하는 경우 어떻게 되겠어요? 자, 앞에 있는 갑이 을한테 청약을 했어요. 그럼 제가 을이에 을. 그럼 을이 계약을 체결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앞에 있는 갑한테 좋아 내가 계약할게 라고 하면 그 의사표시를 발송했잖아요. 발송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 귀에 들리겠죠. 들릴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도달주의잖아요. 도달주의는 객관적 상황으로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이래 되겠죠.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 계약은 체결된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러면 예외적으로도 발신주의가 있죠. 예외적으로 발신주의. 그러면 예외적으로 발신주의가 적용되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죠? 그래요. 개별 규정으로서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대화자 사이에는 승낙을 발송할 때 계약이 성립한다라는 규정이 없다는 거야.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이 원칙이 적용한다. 그래서 대화자 사이에서는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만약에 대화자 사이가 아니라 이게 격지자 사이 계약이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요, 우리 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민법 531조에 특별 규정을 뒀다는 거야. 어떤 규정이냐? 예외 규정으로서 격지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효력이 생긴다. 이래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발신주의죠. 발신주의. 즉 여기는 뭐예요? 승낙자가 승낙의 의사표시를 승낙을 발송하면, 그렇죠?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이때 계약은 성립한다. 이렇게 우리 법에서는 정해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지자 사이 계약은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격지자가 도대체 누구지? 요것만 알면 되는데요. 격지자란 것은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국어학적 개념으로서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 사이를 격지자 사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 말하는 격지자라는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서 상대방한테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상당히 걸릴 때 우리는 이것을 우리는 격지자 사이라 그래요. 그래서 공간적 거리가 아니라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시간적
거리가 존재하면 그것을 우리는 격지자라고 한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적 거리예요. 시간적 거리.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이것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러한 격지자 사이의 계약에서는 뭐라고요? 당의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계약이 체결됐다. 효력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나 그래요. 이거는요. 격지자 사이 계약은 주로 우편을 이용하여 승낙한 경우. 우편을 이용해서 바로 옆집에 사는 사람한테도요. 내가 승낙, 즉 바로 옆집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말이죠. 자기 집을 사라고 나한테 그 전날 이야기했어요. 청약을 했어요. 근데 내가 하루 종일 밤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을 사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승낙한다는 의사표시를 그 사람 못 만날 거니까 자기가 바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승낙한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내용대로 계약을 당신 집 내 살게. 라고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그 사람 집에 편지를 보냈어요. 출근하면서. 그러면 자, 승낙의 의사표시를 우편을 통해서 발송했잖아요. 그럼 발송하면 오늘 아침에 내가 출근하면서 발송해 놓으면 빨리 도착하더라도 오늘 오후 저녁에 아니면 내일. 그러면 발송한 때부터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그죠? 최소한 6, 7시간. 아니면 하루.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는 바로 뭐예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발송해서 도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격지자 사이 계약이 되겠죠. 따라서 우편을 이용해서 승낙의 의사표시하게 되면 격지자 사이의 계약이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할 때 우표를 붙여서 우체통에 집어넣을 때 계약은 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러면 이런 대답을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이 대화자 사이라는 것은 공간적 거리를 요하는 게 아니네. 그렇죠. 예를 들면요. 서울에서 저기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전화를 통해서 야 서울에 내 아파트 너 내년에 들어온다 그랬는데 사둘래? 이렇게 청약을 했어요. 내가 7억에 팔 테니까 내 아파트 니 살래라고 을이라는 저기 뉴욕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을이라는 뉴욕에 있는 사람이요. 전화 통해서요. 그래 내가 살게 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승낙의 의사표시죠. 7억에 서울에 있는 그 아파트 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약은 언제 체결하죠? 그러면 이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의 모습이 뭐가 되냐? 격지자 사이 거래가 아니에요. 서울서 미국에 있는 뉴욕에 있는 사람하고 거리는 멀리 있지만 시간적으로는 거리가 없죠. 왜냐하면 뉴욕에 있는 을이라는 사람이 그래 내 살게 7억에 살게 라고 하는 순간에 뭐가 돼요? 그래요. 대답을 하자마자 제 귀에는 즉 서울에 있는 사람의 전화할 귀에는 그래 전화기 안에는요. 그래요. 한 2, 3초? 많이 걸리면 한 2, 3초. 뭐 많이 걸려봤자 그래요. 그죠? 그러면 바로 들린다는 말이죠. 그럼 뭐예요? 그것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격지자가 아니라 의사표시를 발송하고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어야만 격지자다. 그럼 여기는요.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전화로 거래 행위를 한다든가 또 팩스를 이용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보낸다든가 또 뭐 이메일을 통해서 PC죠. 이메일을 통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이렇게 기재한 다음에 엔터한다든가 상대방한테 말이죠. 뭐 SNS로 이렇게 메모를 해가지고 상대방 휴대폰으로 이렇게 보낸다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경우는 바로 대화자 사이의 계약과 똑같다 이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엔터하는 순간에 상대방의 볼 수 있는 상태로 딱 이루어지잖아. 그죠? 그래서 그렇다.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럼 결국은 대화자 사이의 계약인지 격지자 사이의 계약인지를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 성립할 때는 항상 봐야
언제 계약이 성립하는 것을 알 수 있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화자 사이 계약이라고 판단되면 그때는 뭐라고요?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승낙 의사표시가 청약자한테 도달하면 대화자 사이의 계약이 체결되고 그때 채권 채무가 발생한다. 만약에 그 계약이 격지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계약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해버리면 바로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꼭 정리를 해 두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요. 여기에 의사실현의 의사란 것은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해요. 승낙의 의사표시를 실현하는 내용을 말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알았어. 내가 삭개라고 하고, 그러면 삭개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승낙하는 거잖아. 그러면 승낙한 다음에 뭐예요? 그 물건을 사가지고 사용하겠죠. 근데 만약에 청약자가 야, 내 이거 보내는 물건을 네가 살래? 내가 미리 네가 물건 볼 수 있도록 보내줄게. 같이 동봉해서 보낼게 라고 보냈어요. 청약의 의사표시와 함께 물건을 붙여서 야, 이 물건은 5만 원만 주면 돼 라고 보냈어요. 그러면 그 물건을 받은 승낙할 사람이 그 물건을 받아가지고요. 보니까 마음에 드네? 사용할 만 하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 내가 삭개라고 의사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물건 마음에 드니까 그냥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서 돈을 5만 원 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이죠. 그러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순간이 뭐가 돼요? 바로 승낙의 의사표시의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용행위가 있으면 계약은 체결되었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것을 말하거나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이 성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성립했다는 것은 뭐라겠어요? 채권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용하는 순간에 5만 원의 대금을 지급할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승낙의 의사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것이고, 그러면 이 계약 성립 시기는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이에 의해서 계약 성립 시기는 이 실현되는 사실 있죠. 실현 행위가 되는 그러한 사실 행위가 있는 때예요. 의사 실현하는 행위를 한 때가 바로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에요. 여기에요. 요거 꼭 알아두셔야겠죠. 즉 사실행위가 있는 때, 그러한 사실행위가 있는 때 계약이 성립하고 채권 채무가 확정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인데요. 여기에 교차 청약했는데 청약을 서로 주고받았다는 거죠. 자, 이 말 속에는 뭐예요? 상대방이 내한테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거죠. 상대방의 청약 사실을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갑도 을한테, 을도 갑한테 서로 간에 청약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갑이 예컨대 아파트 7억짜리를 가지고 있는데 을이 친구가 말이죠. 옛날부터 자기한테 야, 저 아파트를 좀 네 아파트가 내가 사야 되는데 다른 사람한테 팔지 마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란 거야.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갑이 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친구 을한테요. 야,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내 아파트를 내가 이제 7억에 팔려고 하는데 네가 살래? 라고요. 청약을 했어요. 너 사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 편지가 보냈으니까 이제 발송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을이 말이죠. 을이 또 갑한테요. 야, 네 아파트 내가 이제 사야겠는데 내한테 팔면 안 되겠냐? 내 7억 줄게. 내한테 팔아라. 라고요. 을이 갑한테 똑같이 우편으로 청약을 했네요. 자, 이 갑과 을은요. 상대방이 이러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요. 서로 상대방한테 청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걸 뭐라 그래요? 청약이 교체됐죠.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하여 이 갑과 을 사이는 계약이 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교차 청약에 의한 계약 성립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이게 문제는 뭐예요? 자, 갑도 7억에 자기 아파트 팔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상대방 을도 뭐예요? 갑의 아파트 그 7억에 살 의사를 가지고 청약을 했죠. 그러면 내용이 완전히 일치되잖아요. 일치되니까 계약 성립시켜줘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청약이지만 승낙이 없지만 자 그러면 여기서 언제 성립하냐라는 것이죠. 언제 성립하냐 이게 문제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이 두 개의 청약이 모두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청약의 의사표시가 모두 상대방에 다 도달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면 두 청약이 동시에 같은 날에 동시에 딱 도달했다면 그 도달한 때가 되겠죠. 그러나 갑의 청약이나 을의 청약이 어느 하나가 먼저 도달하고 그 나중에 도달했다라고 하면 나중에 도달한 시점이 바로 계약이 체결하는 시점이 되겠죠. 이게 그죠? 그 의미를 여기에 양청약이 모두 도달한 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겠죠. 이 시점이 계약이 성립하는 시점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계약이 성립하니까 뭐예요? 채권 채무도 확정적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이 꼭 알아라는 거예요. 이 내용이 여기에 계약의 성립 파트에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낸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낼 수 있는 게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지금 여기 있는 내용만 여러분이 딱 이해하고 계시면 일단 안전하게 한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 다만 저기 이제 조금만 더 보탤 게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청약, 도대체 청약이 뭐지? 승낙, 도대체 승낙이 뭐지? 요 두 가지의 개별적 의사표시만 조금 공부하면 되는 거지요. 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자, 661페이지 교과서 잠깐 볼게요. 661페이지에 보면 계약의 선임 요건으로서 합의가 났어요. 이제 합의란 것은 뭐예요? 청약과 승낙이 합치되는 거예요. 이걸 합의라 그래요. 합의가 되면 계약이 성립하니까 불합의가 되면 계약은 불성립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일 밑에 양갈로 2번 불합의 해놨는데 이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게 되고 계약은 불성립 부존재다 이렇게 하겠죠. 이런 때 이 불합의의 형태는 다음 페이지에 있어요. 662페이지에 가면 계약 성립하지 않는 불합의의 모습은 의식적으로 불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고 무의식적으로 불합의가 되는 경우가 있다. 의식적 불합의든 무의식적 불합의든 간에 전부 다 계약은 불성립입니다. 왜냐하면 불합의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때 불합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무의식적 불합의도 계약이 성립하지 않고 법률행위인 계약이 없어요. 그런데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와 무의식적 불합의는 전혀 개념이 다른 거예요. 무의식적 불합의는 계약 자체가 없다. 법령의 자체가 없다. 그러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의해서 법령했다라고 하면 법령에 존재하고 다만 그것은 유효한 법령인데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구성이 달라요. 구조가 다르고 효력이 달라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663페이지에 가면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이 있죠. 이게 바로 이 형태입니다. 청약과 승낙에 의한 두 개 일치해서 성립하는 것. 자, 성립 시기는 이렇게 미리 정리해 놨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숙지해 두셔야 되겠어요. 그럼 여기서는 공부하려는 게 뭐냐? 청약이 무엇이고 승낙이 뭐냐라는 공부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먼저 청약이란 것은 663페이지에 의 보세요. 상대방의 승낙과 결합해서 일정한 계약을 만들려고 하는 어느 일방,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일방이 일방적으로 구체적 내용을 담아서 확정시킨 다음에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죠. 의사표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만들고 확정적으로 만든 다음에 상대방한테 표시하는 거예요. 이게 청약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이 승낙만 하면 동의만 해주면 계약을 체결해보겠다라는 확정적 의사표시가 들어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청약의 특징입니다. 청약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사표시다. 두 번째, 이 의사표시는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다. 세 번째, 이때요 상대방은 특정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불특정 다수인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광고에 의해서도 청약을 할 수 있으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에 대한 이야기죠.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인도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청약은요, 이 의사표시 내용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만든 것이고, 요 의사표시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정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확정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요 의사표시 내용요. 의사표시 내용은 일방적으로 만들었고, 구체적으로 만들었고, 확정적으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네 번째요. 이 청약의 의사표시는 어떠한 효력이 발생할까? 여기에는 첫 번째,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그죠? 민법 111조.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상대방 있죠? 특정인이면 특정인한테, 불특정 다수에는 광고면 광고일 때는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죠?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청약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도달하여야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청약을 이루어 놓으면요, 청약자는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면 안 되죠. 왜? 상대방은 청약을 받아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승낙할까 말까 고민하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청약자가 나 처리한다, 나 업등을 할래, 이래버리면 내가 고민 열심히 했는 건 의미가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청약은 철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따라서 철회 제한. 이걸 뭐라 그러냐? 비철회성이라 그래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일정한 동안 구속력이 있어요. 철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구속된다. 청약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청약을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바로 청약을 받은 사람만이 승낙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할 수 있죠. 내가 청약을 받은 사람이야.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얘가 집에 가서 승낙하겠대. 이거는 승낙의 의미가 없어요. 왜? 청약자는 나한테 물어본 거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나한테 했으니까 나만이 이제 승낙할 거냐 말 거냐 내가 정하는 거지. 그러니까 청약을 받은 사람만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이 발생하는 거죠. 이걸 뭐라 그러냐? 승낙 적격이 생긴다. 이렇게. 청약에 의하여 승낙 적격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요 의미를 줄여놓는 말이 뭐냐? 승낙할 수 있는 자격이 적법하게 발생한다. 뭐에 의해서? 청약에 의해서. 그러니까 청약을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청약했으면 을만이 승낙 적격을 갖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청약자 정한다. 이 승낙 적격은요, 승낙기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승낙을. 그 승낙기간, 이것은 곧 청약이 유효하게 존재할 수 있는 청약의 효력이 존속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버리면 승낙 적격도 상실돼 버려요. 왜? 뭐냐면 청약자가요, 야, 일주일 내에 승낙할지 여부를 내한테 이야기해줘 라고 청약했어요. 그러면 일주일 내에 그 청약을 받은 상대방이 승낙할 거냐 말 거냐를 정해서 청약자한테 내가 승낙할게 라고 해야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일주일이 지나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청약의 효력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뭐예요? 승낙 기간 동안만 승낙할 자격이 존재한다. 그렇죠? 그러면 승낙 기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 청약이 효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승낙 기간 동안만 청약이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자, 이런 내용의 청약의 효력이 생겨요. 자, 청약. 여기에 대해서 승낙은요, 승낙도 첫 번째 의사표시죠. 두 번째요,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의사표시죠. 자, 이때 상대방은 누구예요? 이것은 상대방은요, 그래요, 청약한 사람입니다. 특정돼 있죠. 청약자인 특정인이 상대방이 돼요. 승낙은 이 사람한테 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반드시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에게 해야 됩니다. 에게. 그래서 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라는 승낙의 효과는, 성질은요,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반드시요.
자, 이러한 의사표시는 세 번째, 승낙을 할 거냐 말 거냐는 자유입니다. 그렇죠? 청약을 받은 사람은 승낙할 거냐 말 거냐는 자기 마음이지. 청약자가 의도적으로 말이죠. 청약하면서 야, 승낙할 사람, 상대방 너는 내가 일주일간 시간 주는데 승낙할지 여부를 그 일주일 내에 네가 승낙 의사표시 안 하면 승낙으로 간주해서 계약 체결한 걸 할란다 라고 청약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효력이 없어. 왜? 승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되거든. 상대방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하면서 승낙기간 내에 상대방 너의 의사표시, 승낙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한 것으로 인정해서 계약을 체결한 걸로 한다라는 합의도 무효. 그 청약도 무효. 자, 그 다음 네 번째요. 승낙이 유효하게 하기 위한 요건은요. 그래요.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되죠. 이걸 우리는 주관적 합치라고 해요. 그 다음에 청약의 내용과 일치돼야 되죠. 이걸 우리는 객관적 합치라고 해요. 자, 이것이 두 가지가 반드시 갖춰져야 돼요.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되고, 의미가요. 반드시 청약자에 대해서 해야 되고요. 청약의 내용과 일치되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 더요. 유효하기 위한 요건은 여기다가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돼요.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추었을 때 그때 드디어 승낙이 유효할 수 있어요. 이렇게. 따라서 여기에 청약의 내용을 변경해서 하면요. 새로운 청약으로 바뀌어버려요. 승낙이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고 내용을 변경해서 승낙했다. 조건을 붙여서 승낙했다. 그럴 때는 승낙을 청약으로 새로운 청약으로 간주해버려요. 그 다음 승낙 기간 내에 승낙의 의사표시해야 되는데 연착된 승낙은요.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요. 즉 승낙을 청약으로 본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승낙을 하게 되면 이렇게 유효요건을 갖추면 드디어 다섯 번째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바로 우리는 앞에서 했어요. 계약의 성립 시기에 해당되는 격지적 사이 계약일 때는 발신주의, 즉 승낙을 발송할 때 효력이 발생하고 또 대화자 사이에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을 때는 도달주의 원칙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걸로 해결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게 바로 여기에 대화자 사이에 아니면 격지자 사이에 계약인지에 따라서 대화자 사이에는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도달되면 격지자 사이 계약에서는 그래요. 당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발송하면 해서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다. 이 효력 발생 시기는 뭐예요? 바로 승낙의 효력 발생 시기니까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도 마찬가지죠. 계약 성립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겠죠. 계약의 성립 시기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이게 청약과 승낙에 관한 내용이다. 자, 이런 내용으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 정도로 정리하시면 충분히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다음 시간에는 674페이지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조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